네, 됐습니다. 오늘 새로운 책인데요. 우연히 발견하게 된 책인데, 일단 아주 그냥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빅데이터, 이런 논의가 좀 있고, N그램, 잘 모르시죠? N그램, 롱데이터. 이런 하버드 출신 두 명이 졸업을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는데, 그것이 구글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세계적인 이제 수익 창출 모델이 되면서도 또 이제 인문학을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 갈 수 있는, 뭐 이제 우리 부제를 진격의 서막이라고 했는데, 이제 막 시작이 됐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오늘은 이 책을 한 2장 정도까지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장의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혁명을 얘기하는 책들은 일단 감수성으로 보자면 뜨겁죠. 용암처럼 끌어올라서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목적지가 분명하죠.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일으킬 인문학 혁명이라는 이 주제는 방향이 없어요. 시작은 했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직 못 정한 상태이죠. 구글이 사막에다가 애드벌루를 띄워가지고 사막의 온도를 재고 있습니다. 왜 잴까요? 그냥 잽니다. 궁금해서. 구글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네, 이유는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이 전 세계 800만 권의 책을 디지털 도서관을 꾸미기 위해서 스캔을 했습니다. 스캔은 우리말로 이제 훑는다, 훑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페이지라는 양반이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돈이 있고 그냥 해보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순수한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문학을 바꿔놓을까요? 그럼 인문학이 뭔지를 알아야겠네요. 사람이라는 뜻인데, humanity하고 사람이라는 말은 같은 말은 또 아닙니다.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humanity는 사람이 창조되었다 라는 관점에서 사람의 본질을, 사람이 창조된 재료, 진료의 관점에서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 생물학의 관점으로 보자면 세균과 바이러스의 우연한 결합을 통해 가지고 유구한 세월, 한 뭐 몇백만 년의 세월을 거쳐서 자연 선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또 수많은 빙하기를 거쳐가면서 멸종의 위기를 다 극복해가면서 그렇게 진화해온 산물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사람이 만들어진 진료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뭐 탄소, 이런 것이 일종의 진료입니다. 하지만 창조시대, 신화시대에는 이런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빚어졌다. 이건 뭐 동양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대답은 진흙입니다. 근데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진흙이 어떻게 움직여, 말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반드시 신이 개입되는 사건, 이걸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스러움의 사건. 신이 들어오면 아무리 진흙덩어리라도 새로운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
그 생명이 바로 진흙을 움직이게 만드는 고귀한 진흙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후무스, 진흙이라는 뜻이네요. 휴메니드는 사람이 그렇게 진흙 덩어리로부터 신의 그 성스러운 입김, 스피리투스가 들어와서 스스로 자율적인 주체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이네요. 사람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나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한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마다 그 뜻이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인문학인데 번역은 우리말로 그렇게 됐지만은 영어로는 인문학이 뭐죠? 리버럴 아츠입니다. 리버럴이라는 것은 자유란 개념인데 프리덤하고는 다른 개념이네요. 리버티라는 것은 권리로서의 자유, 법적인 겁니다.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있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선택의 자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 권리로서 부여된 뭐 하늘이 부여할 수도 있네요. 천부인권 이런 것이 이제 리버티이고요. 리베르타스.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로서의 자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두 다리가 있는데 요즘 그 살충제 사건이 생기면서 닭을 기르는 이제 양조장의 상태에 대해서 사육의 문제를 지금 거론하기 시작했죠. 동물권이라는 것인데요. 동물에게도 두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닭은 무슨 권리를 갖고 있어요? 두 다리로 걸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왜요? 두 다리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모래 목욕을 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왜요? 닭은 본디 모래 목욕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닭은 스스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모래를 삼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닭을 우리가 잡아먹기 위해서든 달걀을 얻기 위해서든 기른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닭의 고유한 타고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학대라는 것이 벌어진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대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졸린 애 깨워가지고 공부시키는 거 학대죠. 본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생겨 먹은 대로 살게 해주면 그 천부인권이잖아요. 자연성 본디 그대로 다움을 해주면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억누르고 강제하고 비틀면 학대라는 거야. 그 몹쓸 짓이죠. 그럼 이제 인이라는 이 말에는 사람다움이라는 말에는 뭐 수많은 게 들어가겠네요. 두 다리, 생각한다는 거, 문화, 모여살이, 사랑, 감정, 뭐 예술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이걸 하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그 중에 최고의 권리를 뭘로 본 거예요? 리버티죠. 자유. 자유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불가능하잖아요. 두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는 있지만 날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날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비행기를 제작해서 한다면은 비행기를 제작하는 기술 발전을 막으면 안 되겠네요. 자유라는 건 그렇게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스라는 것은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귀족은 노동을 안 하죠. 귀족이 갖고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뛰지 않아도 된다. 노동하지 않고도 먹고 산다. 물론 이제 노동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는데 대신 가마꾼은 뭘 해야 됩니까? 가마드는 노동을 해야 되죠. 이런 기술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 마땅히 해야만 돼. 농사 짓고 집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죠. 권력자에게. 그래서 그들은 빼어난 기술을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트라는 것은
단순히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솜씨 좋게 만든다. 그럼 예술과 같은 뜻이군요. 그러니까 악재는 기술과 예술, 그럼 기예술 이렇게 해야겠네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 그러니까 만들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만들고 좀 더 이제 과학혁명의 시대로 오면요, 도구를 만들고 또 제도를 만들고, 지금은요 디자인의 시대가 됐죠. 만드는 건 당연하고 만듦의 목적을 만드는 사람 디자이너죠.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를 만드는 사람이 디자이너죠. 그러면 그때 뒤에 이제 진짜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디자인을 실제로 구현하는 거죠. 리버럴 아츠이네요. 우리말 인문학은 자, 사람다움, 문이라는 것은 문화라는 뜻인데요. 문화, 문치교화의 줄임말이긴 다 아실 겁니다. 영어로는 뭐 컬처여서, 컬처는 기르다, 에그리컬처, 농업이죠. 이런 그 땅에 밭에 어떤 작물을 기르는 것, 기르기, 사람 기르기, 이거 기르는 것은 뭐 컬처입니다. 정신을 기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문할 때 문은 폭력의 반대입니다. 무력의 반대, 문치라는 거죠.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법으로 또는 예로서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글로서 또는 법으로서 또는 예로서 다스릴 줄 아는 학문? 머리 많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다움을 키우는 학문 정도로 전 그렇게 이제 풀어주고 있는데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말하면 사람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랑도 기술이라고 봤던 거죠. 이때 말한 기술은 빼어남, 뛰어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타고나는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능력을 빼어나고 뛰어나게 발휘시켜 나가야 된다. 다 누구나 사랑의 본성을 타고나지만은 그거를 훈련하지 않으면, 갈고 닦지 않으면은 그건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프롬의 책도 그런 의미에서 훈련, 연습, 또 깨달음, 지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양의 하나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빅데이터가 사람의 삶, 사람 다움에 관한 또는 사람의 자유와 또는 이걸 좀 더 철학적 용어로 바꾸면 사람의 삶의 가능성이죠. 미래, 가능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빅데이터가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열어준다는 것의 의미는 새로운 알을 제공해준다는 뜻이네요. 알면 우리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때 말한 힘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통제라는 겁니다.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 성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꿈이었죠. 번식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지배자가 되라. 지구의 주인이 되라고 축복을 해줬던 것이죠. 오늘날은 다르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 지배와 통제라는 것을 보호의 관점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거죠. 정복자가 아니고 이제는 케어, 돌보는 사람으로 에덴 동산을 돌보는 자지 지배자는 폭군은 아니다. 해석을 좀 바꾸고 있죠. 어쨌든 이제 사람의 이제 그 사람 다움에 대해서 자유로 볼 수도 있을 테고 또 동서양 차이가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양 같은 경우라면 인의예지, 자비 이런 걸 꼽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사람 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바꿔나갈 수도 없네요. 예를 들어서 남녀 평등, 이것이 사람다움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평등을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길, 이런 걸 알 때 실제로 혁명이 가능한 거죠. 가난하다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난을 극복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예전 뭐 슈바이처가 증언해 주는 거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들판에 들소떼가 그냥 인간과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들소떼를 잡아먹질 않습니다. 왜요? 들소는 잡아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런 거죠. 바이칼 호수에 가면은 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은 호수에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들을 벌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벌레를 잡아먹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손으로 잡고 낚시를 하고 싶어 하죠. 그 아는 만큼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보호할 수도 있는 거네. 그건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자, 인문학 혁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다움에 관한 삶을 바꿔주는 것이네요. 바꿀 뿐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줄 겁니다. 자, 재미난 질문을 하나 던졌죠. 이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그쪽에 보면은 세 번째 단락 첫 문장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마지막 문장 연결되는데 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 복수를 썼습니다. 미국 합중국, 이제 우리 미 합중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니까 스테이트는 그냥 주라는 뜻이죠. 서히 세워놓은 것들입니다. 건국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건국, 세워놓은 것들. 근데 유나이티드니까 하나로 통합된, 하나가 된 주들, 복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 합중국 할 때는 하나라는 뜻으로 이미 유니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복수 형태인데 분명히 왜 is라고 단수형을 쓰는 걸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별로 우리 궁금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이런 동사에 그 수가 없어. 단수 복수인 게 없어. 그러니까 궁금할 리가 없지. 우리말로는. 이 저자들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이거 한번 써놔 보시죠. 왜 우리는 여기서 단수형을 사용할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아무나 안 던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이 대신에 is가 쓰였는지를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단 10쪽에 가보니까 이제 전쟁은 여기 이제 남북 전쟁을 얘기하는데 전쟁은 하나된 주들을 하나의 단일체로 봐서 단수 명사로 바꿔쓰게 만들어주는 전환점, 이정표가 됐다. 당연히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복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오다가 전쟁을 통해서 단수로 바뀌었다는 거야. 역사학자들이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쪽에 가면 자, 정말 그럴까요? 구글이 그동안 스캔해 놓은 모든 책들을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검색어를 넣어가지고 800만 권, 요 당시는 500만 권을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is가 나오고 a가 나오는데 is라는 표현이 62,759회가 나왔대. 와, 이제까지 자기들이 스캔한 모든 책에서 United States is라고 쓰인 횟수가 이 정도 많았다는 겁니다. 6만 번 정도라고 봅시다. 그런데 단수로 변환되는 게 이 표에 보면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어느 순간 복수에서 단수로 딱 전환된 게 아니고 복수 단수가 함께 쓰였어요. 그죠? 들쭉날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한 1880년쯤 와가지고 이게 쫙 역전되면서 아가 많이 쓰이다가 이즈가 갑자기 주도적인 쓰임을 보였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기간이 15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전쟁 때 바뀌었다라고 말한 거는 사실과는 다른 잘못된 기술입니다. 그런 적은 없었군요. 이즈와가 계속 들쭉날쭉 뒤섞여 쓰이다가 나중에 이제 한 150년 정도의 오랜 경쟁 기간을 거친 뒤에 이즈로 바뀌었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연구했냐면 빈도수를 연구했습니다. 나오는 정도를, 나오는 만큼 몇 번 나오느냐, 이 횟수를 센 거냐. 횟수를 세보니까 결국은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어떤 흐름을 갖고 들쭉날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 속에서 바뀌고 있네요. 그럼 다시 궁금해지죠. 이게 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왜 바뀔까? 왜 역전이 일어나죠? 그러면 아는 죽고 이즈는 살았다는 뜻인데 왜 어떤 낱말은 사라지고 어떤 낱말은 왜 더 많이 쓰이게 되죠? 왜 이게 변화가 일어날까? 지금 아주 순수한 궁금증을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요거 이제 도구라는 관점에서 일단 답을 하나 해주고 있는데요. 안경. 이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안경이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이게 글래시스니까 유리라는 뜻이네요. 만경 해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니까. 근데 안이라는 것은 눈목자하고 다른 거죠. 눈목자는 정말 우리 눈을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안은 눈목자 옆에다가 간자를 붙였어요. 간방이라는 것, 간도에 쓰이는 그 간자이기도 한데요. 간도가 어디에 있어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있죠. 사이 간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자 중에 그 일굴 간자도 있어요. 그 사람도 황무지 같은 땅이었는데 조선 사람들이 가가지고 개간 그 땅을 일구었어요. 그래서 또 간도야. 그런데 조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북 쪽에 있어요. 그래서 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방이라는 것은 동북 쪽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안이라는 것은 눈을 뒤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상하네. 안구는 뭐예요? 돌아가더니 지금 강아지 돌렸잖아, 눈가를. 이 돌릴 수 있는 거는 아니야. 근데 그 위치, 본다든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할 때는 목이야. 그러니까 이목구비라고 하지 안목구비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목이라는 말은 그 형태와 기능을 주로 얘기하는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구 건조증 할 때는 기능보다는 돌아간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안경이라고 쓴 이유는 돌아간다는 개념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걸 했습니다. 안경이 만들어져서 1440년쯤에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소식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는데 갈릴레오가 이제 그걸 그 소문으로 듣게 돼요. 그리고는 그래? 그런 게 만들어졌대? 그리고는 망원경 텔레스코프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텔레스코프라고 이거 망원경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직역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이제 텔레라는 게 멀리라는 뜻이고 스코프는 이제 보는 것, 멀리 보기죠. 텔레비전도 멀리 보기인데 가까이 보기도 있네. 현미경은 가까이 보기네. 크게 보기, 확대해서 보는 거. 돌아보기. 보기로 하면은 무한대로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학문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 문제가 있어야 돼요. 멀리 보기라고 하면은 돌려보기, 맞춰보기, 수많은 보기가 가능합니다. 또는 뭐 손가락 틈새로 보기도 가능한 거죠. 그 수많은 보기, 무한대의 보기가 탄생할 수 있는 낱말과
오직 망원경에만 쓸 수 있는 망원경하고는 그 낱말의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물론 뭐 선생님 경자로 무한히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자는 쓸 수 있는 낱말이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한 낱말이 쓰이는 경우가 종류가 이제 가지수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동의어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한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말처럼 세세하게 갈라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미경과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안경을 만들고 도구죠. 새로운 도구가 발명이 됐어요. 현미경은 쉽게 할 수 있네요. 현미경은 야 우리 세포를 들여다봤더니 이 매끈한 줄 알았더니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는 거야. 울퉁불퉁하고 이게 나눠져 있어. 칸칸이 나뉘어져 있구나. 놀라운 발견이죠. 아 이게 쭉 하나로 매끈하게 이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게 아티큘레이션이야. 마디마디 나눠져 있는데 연결되어 있어. 마디짓기로 되어 있는 거야. 놀랍죠. 그러면 아하 아톰 나눌 수 없는 것 원자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은 아톰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나의 가장 작은 알갱이로 종합이 되는 거죠. 복합체. 아 근데 우리 생명체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세계 물질계와 생명 이 두 세계가 유기체가 하나의 원리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네. 거기다가 들여다봤더니 뭐가 움직여. 특히 이제 패스트 이런 거 세균을 세균을 눈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균 미생물의 세계를 알게 되고 더 놀라운 건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을 나중에 이제 쓰게 되는데 비오스는 이제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매스는 덩어리고 살아있는 총량, 살아있는 덩어리, 살이 덩어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대개 살아있는 것 하면 이런 커다란 유기체들을 오거니즘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실제로는 이 유기체 안에 들여다가면 뭐가 더 많아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게 더 많아. 공간이 더 많고 99%는 다 텅 비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주로 서식하는 거는 미생물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뭐 거대 조직들은 알고 보면 다 허당이야. 구멍 뻥뻥 다 뚫려 있고 미생물 덩어리, 미생물이 다 정복하고 있는 하나의 미생물의 집이죠. 바이오매스라는 살아있음의 총량으로 보자면 이 지구 전체는 바이오매스로 보자면은 미생물이 99.9%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 고등 생명체가 지구의 주인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실제로 구성되는 아까 이제 밑감 진료라는 차원으로 보자면은 그냥 미생물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로버트 후크라는 그 유명한 이제 생물학자가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한 것을 세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셀이라는 건 원래 그 수도사 가운데 남자 수도사가 머무는 방을 셀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잠자고 이렇게 아주 단순한 방이죠. 조그만 방. 그러니까 셀이라는 건 세포란 뜻이 아니고 원래 그냥 방이란 뜻이었군요. 집이 있고 커다란 어거니즘, 유기체라는 집이 있고 몸이 있고 그 몸이 아주 작은 방으로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축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낱말이 붙여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포하는 바람에 작다, 가늘다 이런 쪽으로 갑자기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포라는 것은 주머니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주머니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셀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방이라는 겁니다. 건축물 개념이냐. 그럼 그 셀 하나, 방 하나는 집을 이루고 집은 마을을 이루고 마을은 도시와 국가를 이루는 유기적인 관계를 전제로 해서 쓰인 낱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낱말을 번역하더라도 그 맥락을 좀 받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자, 망원경은 이제 실제로 근대의 과학혁명에
그 원천이었죠. 뭐 갈릴레이가 이걸 이제 주로 했지만 그 전에 케플러 또 코페르니쿠스가 이미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그거를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하고 지동설 사이에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반대로 됐습니다. 지동설은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니까 원래 의미로 보자면은 해 중심성입니다. 헬리오센트릭이죠. 헬리오는 태양이라는 뜻이고요. 해 중심설입니다. 이상하네.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해가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왜? 수금지와 목도 천해 뭐 있잖아요. 해를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지동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 중심설입니다. 반대가 되는 거는 지구 중심설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역을 해도 되는 건가요? 갈릴레이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은 지구는 돈다입니다. 지구는 돈다. 그걸 이제 그 로마 교황이 이제 금지시켰고, 그의 대화라는 책도 금서 목록으로 만들어가지고 1000권 정도 출판했었는데 이미 다 회수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못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했죠.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 갈릴레오가 발명한 것은 이 망원경은 관측 도구였기 때문에 관측된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뭘 관측했나요? 달을 관측했습니다. 달을 봤더니 달이 매끈하고 둥글둥글하고 완벽한 천구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있었어요? 울퉁불퉁한 산과 계곡이 있었어요. 이야, 지구랑 똑같네. 그 다음에 목성에 우리 달처럼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목성에도 달이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 도대체? 흑점도 발견해요. 흑점. 태양의 흑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지동설을 저는 자꾸 이제 해 중심설로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 세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해고, 더 나아가서 이 해도 이제 그 예전에 우리 지금 갤럭시라고 은하계라고 부르는 것을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불렀습니다. 밀키라는 건 우윳빛이죠. 뿌옇게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망원경으로 봤더니 뿌연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거야? 별들의 덩어리인 거죠. 작은 별들로 가득 채워진 갤럭시가 된 거죠. 이야, 이거 우리가 뭐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은 거냐? 그 지금은 이제 이런 허블 망원경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주사형 터널 현미경, 또 뭐 요즘은 이제 전자 현미경 등등 해가지고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작게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 뭐였습니까? 안경. 이것이 근대 과학혁명과 인류의 모든 문명을 뒤바꿔 놨다는 거야. 근데 그 안경이 그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야. 자기들이 지금 발견한 게 그런 거라는 거야. 안경 같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경을 발명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다 이거. 특히 자기들은 이것이 인문학의 혁명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종류, 과학혁명이 아니고 인문학 혁명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도구다. 그걸 이제 17쪽에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네요. 빅데이터 혁명이다. 요건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이 책 전체의 주제문입니다. 빅데이터는 인문학을 바꾸고 사회과학을 변형시키고 상업세계와 상하탑 사이의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다. 순서대로 지금 쓰였습니다.
인문학을 바꾼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알아들으셨을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마음의 경제학. 지금 구글을 염두에 두신다면요. 구글이 왜 사람들의 취향에 관심이 있어요? 왜 음식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복식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그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왜 관심을 써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이 궤적이 뭘 나타내 주는 거야? 사람의 마음, 욕망을 나타내 주는 거죠. 사람의 마음과 욕망은 곧바로 소비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소비가 있는 곳에 생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글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무엇을 살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기업으로부터는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를 알려줌으로써 구글은 그냥 널려있는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스스로 가치 있는 경제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상한 인문학과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사회과학을 변형시키나요? 사회과학의 주제는 society입니다. 이거 제가 모알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여 사나요? 요즘은 혼자 살이 욜로 좋습니다. 홀로 살이를 좋아해요. 홀로 사는 방식으로 모여 사는 거야. 무슨 로빈슨 크루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캐스터웨이처럼 사는 게 아니야. 홀로 살면서 혼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방식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여살이의 새로운 변종인 거죠. 이것도 모여살이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사회과학은. 왜 혼자 살아가려고 할까요? 왜 이혼이 자꾸 늘어날까요? 왜 자살률은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사회과학입니다. 예를 들게요. 이번에 클린턴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주류 언론들은 클린턴이 99% 승리할 거라고 장담을 했지만 구글 빅데이터는 거꾸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왜 달라졌어요? 혹시 아세요? 왜 그 잘못됐는지 혹시 아세요? 여론이 왜 달라졌나요? 네, 왜 여론조사 실패했냐요? 예측이 왜 틀리게 됐죠? 믿고 싶은 그렇죠.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한 데이터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빅데이터. 그럼 구글은 뭐로 자기들 판단 안 해. 빅데이터만 모아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누가 분석을 해요? AI가 분석합니다. 사람은 그 결과를 공표할 뿐이죠. 그럼 사회과학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빅데이터로 해야겠네 뭐. 사람은 맞추지 못하지만 AI는 알고 있다. 구글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겠죠.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제는? 빅데이터의 결과가 가르쳐 주는 거냐. 사회과학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AI보다는 지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업세계 상하탑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난 낱말이 나왔는 디지털 지문. 뭐 이거 뭐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우리 은경 씨도 저기 페이스북 열심히 하시죠. 그 지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네요. 핑거프린트. 이거 사실 타고나는 거잖아요. 이건 지문은. 이건 이렇게 쓰는 말은 이제 비유거나 은유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거 뭐 내가 어떻게 이걸 계속 찍고 다녀? 계속 찍고 다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내 페이스북에다가 글 올리는 게 내 지문 찍는 거야? 정확히 이 은유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처리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마치 내가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읽고 쓸 수 있는 우리말과 한글로 썼지만은
인터넷, 특히 구글은 뭘로 저장을 해요? 비트라는 것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비트라는 것은 그냥 우리 지문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움직이는 인터넷상에 움직이는 모든 이런 디지털 지문들을 한데 모아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상업적인 가치.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 그걸 디지털 부스러기라고도 합니다. 아니 이런 부스러기를 모아가지고 티끌 모아 태산? 뭐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 종일 움직인 그래서 그 사이버 스페이스상에 흔적처럼 남아있는 디지털 지문들을 모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 왜 관심을 기울이죠? 쓸데없는 거야? 누가 이런 것들을 기억할 만한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또 이제 조금 더 궁극적으로 몰고 나간다면은 기억이라는 게 뭐죠? 내가 들어가서 페이스북에 딱 쓰고 나온다고 내가 기억을 해요? 기억 못하죠. 그건 기억이 아니야. 기억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retrieval. 들어가 있다가 인출되는 게 기억이야. 적혀 있는 게 기억이 아니고 우리 기억 상실에 걸리잖아요. 머릿속에 뇌 속에 기억이 있어도 이걸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 기억 상실이라고 해. memory loss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인풋 들어가 있긴 한데 나오지 않는 경우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기억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는 게 기억이야. 그러면 디지털 지문인 경우에는 원하기만 하면 다 나오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걸 완벽한 기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 이런 완벽한 기억들을 페이스북은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걸 써먹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빅데이터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빅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못했는데요.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는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게 또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빅이라는 게 스몰의 반대말이잖아요. 마크로, 마이크로. 마크로는 크다는 뜻이고 마이크로는 작다는 뜻이죠. 그럼 작다는 뭘까요? 작다라는 것은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고 나뉘면 결과는 작아진 거죠. 그럼 덩어리가 있는 것이고 덩어리는 큰 것이고 그런데 덩어리에다 또 덩어리를 합치면 더 커지죠. 그러니까 크다라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그 테두리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어요. 한계. 거기다 한계를 넓힌 거죠. 덧붙인 거야. 그러니까 한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 덧붙여가는 거. 이것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다라는 것과 작다라는 것은 방향이 반대인 더하기와 빼기에 무한한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것은 정태적 개념이 전혀 아니네요. 유동적 개념입니다. 그럼 빅데이터는 줄어들고 있을까요? 그냥 겁나게 커지고 있을까요? 커지고. 네, 끊임없이 커져 나간다는 것을 한계를 긋고 또 그어 나간다.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 그랬더니 했는데 내가 또 긋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대부분 문제랑 똑같네, 그죠? 니네 거기까지는 안 돼. 그랬더니 IBM 개발하고 ICBM 개발하고 야 거기까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긋고 이게 위기가 커나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데 주어진 걸 이제 페레스하고도 그래. 테두리가 있는데 넘어오지 마 그래. 또 넘어가고 금을 그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크다의 의미입니다. 아주 쉽죠. 근데 인포메이션이란 말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요.
정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information. 폼이라는 것은 형태이죠. 여러분들이 리포트 쓰죠? 리포트 쓸 때 선생님이 형식을 지정해 주죠. 뭐 한글로 적어라. 이게 폼입니다. 워드로 적어도 된다. 손으로 써라 등등. 서론, 본론, 결론. 저 식으로 하면 들어가기, 풀어내기, 끝맺기 이렇게 써라. 뭔가 틀을 주잖아요. 또는 아예 그냥 뭐 관공서 가면은 뭐 자소서 쓰는 형식 딱 있잖아요. 틀. 이게 폼이야. 인폼, 그 폼 안에 집어넣은 게 인폼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에 중요한 거는 틀이네.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릿속에 주어지는 것들은 전부 우리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는 뇌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 안에도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죠. 그래서 뭐 통증 이런 거 느끼기도 하고 또 위치 감각들도 느낄 수 있고 또 뇌 속에 있는 이런 수많은 기억들 이런 것들도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것이 뇌에 주어지기만 하면 주어진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주어진 것은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주어진 것들 복수형이죠. 다툼의 복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말을 번역 못한 건 참 넌센스네요. 가장 쉬운 말을 번역 못한 거야. 자료. 자료라는 건 잘못된 번역이라 했나요? 왜냐하면은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은 틀이 갖춰져 있어요 이미. 근데 데이터는 그런 게 아니야. 데이터는 뭐냐면 자 눈만 준 거야. 눈. 미디어. 그럼 눈을 통과한 모든 것은 눈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지 항상 복수죠. 그 눈을 통해 주어진 것들. 그러면 감각기관 전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온몸을 통해서 또는 생각, 상상을 통해 주어진 것들 이게 다 데이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분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뇌 자체가 이거 분류하려면은 시각 정보로 바꿔야 되려면은 시각 중추라는 게 필요해. 그 시각만 따로 분류해가지고 그걸 코딩을 해야 돼.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생각도 그렇게 하는 거야. 분류, 범주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캐테고라이즈 하는 거는 특정한 방식으로 틀을 짜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데이터들을 이렇게 저렇게 재분류하는 과정. 이건 인포메이션이야. 폼, 틀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은 분류된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쉬운 거죠. 이거를 우리가 번역을 또 아까 우리 멀리 보기처럼 생산성 있게 번역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빅데이터니까 뭐 우리말은 조금 이상하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덤이라는 말 아시죠? 덤이. 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쌓여가지고 큰 무리를 이루는 걸 덤이라고 합니다. 산더미, 뭐 갑자기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데 눈덩이도 있고 덩이가 있는데 덩어리는 뚝 떨어져서 이렇게 그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건 덩이라고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무더기를 이루는 걸 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더미의 특징은 자꾸 위에 덧대고 해서 그 크기를 키워온 것이 덤입니다. 흙더미가 대표적인 것이죠. 허물어질 수도 있지만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제가 요즘 그런 말 만들기 맛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 데이터 비슷하게 더미 이거 한번 병에 걸리면은 헤어날 수가 없어. 너무 똑같아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man이라는 말이죠. many 영어 many much money many 많다. 그럼 many와 많이하고 many 많다하고 비슷해 보이잖아. many 많다. 그러면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 많니? 그러면 이제 모르지만 원래 many라는 게 손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손으로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우리말도 그 같은 거니까 이 많은 전 세계 엄마처럼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야. 머리 이런 것처럼. 어쨌든 정보를 재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제 양이라고 쓸 때 빅데이터에서는 데이터 자체도 중요한데 요거를
기본적으로는 정보학이라고 하는 컴퓨팅 사이언스에서 측량하는 메저, 재는 거죠. 메저라는 건 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잰 값이죠. 얼마만큼 재봤더니 몇 뼘이야 그러면은 네, 한 뼘 반. 이건 재어진 값이죠. 이게 메저야. 그러니까 잰다는 건 뼘 또는 센티미터 또는 표준 계량기가 있습니다. 표준. 요즘은 다 우리 줄자가 사실 이게 1kg만 가면요 오차 굉장히 커요. 그래서 완벽한 줄자라는 게 사실 없어. 이거 도량형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표준 과학기술원에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잘못되면은 모든 도구, 의료기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항공사는 우주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잰다는 개념은 가장 오래됐지만 현재도 완벽할 수 없는 재는 값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뭘 재냐면은 데이터를 재는 겁니다. 뭘로 잴까요? 바로 비트라는 걸로 재는 거죠. 비트라는 것은 약자입니다. 바이너리 뉴짓. 바이너리는 둘씩 짝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진법이라는 거예요. 둘씩 짝 지어 나가는 거죠. 둘씩 묶어 나가는 것. 디짓이라는 말은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갈래, 가지. 그러니까 이 가지를 둘씩 짝 지어 놓은 가지야. 야, 우리 말로는 비트란 말이 이상하네, 그죠? 이게 그래 번역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말로 하면은 둘씩 짝지운 가지야. 그럼 젓가락 떠올리네. 젓가락이 딱 그렇게 둘로 짝지어놨잖아요. 근데 이 둘로 짝지어놨는데 이걸 수학기호로 나타낼 때는 0, 1입니다. 0은 아니오고 1은 예를 의미합니다. 이건 의미죠. 미닝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것을 전자단위로 할 때는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느냐로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경우 깜빡깜빡. 어쨌든 요거를 예와 아니오를 한꺼번에 두 개를 하나로 짝으로 묶은 것을 비트라고 해. 바이너리 디짓. 둘씩 묶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이제 나타낼 수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모르시고 286 때는 이걸 4개씩 8개로 묶어가지고 정보를 처리했어요. 이걸 우리가 8비트라고 표현하죠. 8비트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다시 1바이트, BYT 이렇게 해서 비트에서 바이트로 넘어가는 게 아주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컴퓨터는 이렇게 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는 모든 재어진 값은 비트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제가 이 숫자가 나오면 늘 너무 취약해가지고 이제 보고 읽어드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 1년에 만들어내는 이런 주어진 것들의 양은 1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 아시죠? 저기 제가 들고 다니는 외장하드가 1테라입니다. 요즘 싸야 저거. 아주 싸. 1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 그러니까 1년에 아마 저는 보통 1년에 저걸 2개 정도 생산하니까 페이스북이나 인터넷까지 치면은 저는 정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겠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산해봤더니 8쪽의 예 아니오 질문이라는 거예요. 1테라바이트는 8쪽의 예 아니오. 어쨌든 일단 넘어갑시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수를 빅데이터라고 한다. 뭐 여기 뭐 재미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1메가바이트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다. 5배 높다. 1기가바이트는 지구의 적도를 한 바퀴 돈다. 1테라바이트는 토성을 25번 왕복한다. 1페타바이트는 보이저 1호 탐사선 왕복할 수 있다. 1엑사바이트는 켄타우루스 알파별 짜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류가 1년에 만들어내는 총 데이터 양은 5제타바이트인데
은하계의 중심에 도달할 것이다. 아이 이건 뭐 천재들이나 열심히 이런 장난하겠죠. 전 이런 장난할 마음이 없어요. 계산이 안 되거든. 이런 종류의 기록,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한다. 사람은 절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AI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쓸데없는데 지금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사용되는 방식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오바마 때부터 이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선거 이제 대통령 선거 예측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다 맞췄잖아요. 한 번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례 중에 몇 가지를 좀 늘어났는데 긴즈버그라는 사람이 언제 독감이 유행할지를 맞췄어요. 유행이라는 건 퍼져나간다는 거야. 언제 어떤 종류의 독감이 유행할지를 그냥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올리는 낱말 분석해가지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틀린 걸 맞춰냈어요. 이제 우리는 이거 빅데이터 분석 안 하면은 아주 중요한 방법론적인 오류를 범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필수적인 참고 사료가 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일까요?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여기 누구야? 채티라는 사람이 한 방식에 의하면은 좋은 선생님의 기준이 그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특정 지역에 그 특정한 선생님이 배출한 학생들을 모두 추적을 했어. 봤더니 특정 선생님이 배출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 수입도 높아, 좋은 이웃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았대. 그래서 이제 좋은 선생님에 대한 정의는 간단해지네, 그죠? 빅데이터 돌려보면 알아, 이제. 누가 좋은 선생님이에요? 좋은 대학 많이 보내고, 셀러리, 봉급 많이 받게 해주고,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고, 이러면은, 아, 좋은 선생님. 쉽게 구분하네, 이제. 좋은 선생님, 이게 아무리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빅데이터는 다 알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구글 창업자 중에 한 명인데, 여자가 이걸 만들었어요. 페이지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300만 권, 500만 권, 지금 이제 800만 권을 스캔했습니다. 훑었어요. 물론 이거를 저작권 문제 때문에 뭐 미국 내 도서관들은 대개 저작권 협약을 통해 가지고 구글이 이제 그 이북 형태로 다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원전들 다 공짜잖아요. 안 보세요 그런 거? 다 공짜야. 키케로 뭐 베르길리우스 다 공짜야 그거. 예전엔 그거 한 권 살려면은 20만 원, 30만 원이야. 지금 다 공짜야. 근데 유럽 쪽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 책들은 부분만 보여줘요. 다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멍이 숭숭 뚫린 정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써먹을 방법이 없을까? 이게 구글의 고민이었던 거야. 스캔은 잔뜩 해놨는데, 훑어놨는데, 이걸 그대로, 로 데이터,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면 최고죠. 그리고 이런 저작권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블로그도 미국 저작권이 있습니다. 책이라든지 이런 거, 이거 잔뜩 스캔해놨는데, 훑어는 놨는데, 이거 써먹을 길이 없어. 언제쯤 이게 해결될까요? 변호사들은 절대 안 넣어줍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아마 구글이 변호사들을 못 이길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글도 이길 재간이 없어. 돈을 왕창 물어줘야 되는데 그 돈 다 물어주고 나면 구글이 파산할 거야. 절대.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실 수 있는지 모르는데 미국은 스트리밍 하나 받으면 노래 그 한 곡당 1원이야. 미국은 7원입니다. 가격 차 커요. 이게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그거를 계속 물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소설 쓰는 것보다 작사하는 게 훨씬 나아. 왜냐하면 노래방에 들어가잖아요. 노래방에 그 딱 탑재만 되면요, 보통 한 달에 600 정도 벌어요. 작사를 해야 돼. 가수도 돈을 못 벌지만은 작사와 작곡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 한국은 노래방 문화야. 그래가지고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돈을 못 벌고, 아무리 그 음원 차트 1위 해도 뭐 한 달에 뭐 100, 200 정도 벌까 말까야. 하지만 작사 작곡을 해야 노래방 들어가면은 뭐 실명으로 장머시기 그런 뭐 작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몇 천만 원도 벌잖아요. 화딱지가 나지. 네. 싸구려 글 가지고 죄송해요. 싸구려 글은 아닌데. 네? 고급 글은 이거 그냥 그 무료에 가까운 인쇄를 받고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 돈 벌려면 의미를 추구할 거냐 돈을 추구할 거냐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롱데이터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책의 특징은 뭐냐면 페이스북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페이스북과 책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에 두 종류가 있는 거. 하나는 숏 데이터, 짧은 데이터가 있고 짧은 더미가 있고 긴 더미가 있어. 굵고 짧게. 긴 더미라는 게 뭐냐면 책은 역사가 오래됐잖아. 책은 뭐 정말 인류 역사망 4,000년 정도 된 거야. 책의 역사는. 그러니까 4,000년 정도의 긴 이런 롱 데이터라고 합니다. 긴 더미. 주어진 것의 이 길이가 시간적 길이가 역사죠, 그죠? 역사학의 탐구 대상이 될 만큼 길어, 책은. 여기엔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인류 문명의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주어져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그렇지 않죠. 짧아가지고 그렇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뭐 100년, 200년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겠지만은 현재에서 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길게 인류의 어떤 그 초상화라고 써놨는데 인류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초상화는 왼쪽 얼굴을 그릴까요? 혹시 오른쪽 얼굴 그려놓은 초상화 보셨어요? 네, 주로 왼쪽. 네, 일단 궁금증을 더 넣기 위해서 그냥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애꾸는 그 황제가 있었죠. 애꾸는 황제는 어떻게 그려도 화를 내요. 왜요? 정면으로 그리면 한쪽을 애꾸눈을 그려야 되잖아. 그 애꾸눈 너 인마 자식 애꾸눈 그려놨어? 초상한데? 애꾸눈 그려야 되는데 이 자식이. 그렇다고 애꾸눈 집어넣으면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초상은 어떤 거가 있어요? 한쪽만 그리니까. 힌트. 자, 빅데이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으로서 많다는 뜻도 있는데 또 하나는 길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많은 양, 헬 수 없이 많다는 의미로만, 많음의 의미로만 크다를 의미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긴 더미도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지는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이거를 알아내려면 이지를 쓴 모든 책을 다 스캔해놔야 돼. 그리고 나면 우리는 몇 초 안에 아와 이지를 쫙 구분해가지고 언제부터 이지가 더 많이 쓰였는지를 긴 데이터를 가지고 긴 더미를 가지고 아주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작업의 밑바탕에는 7년 동안 모든 도서관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처음에는 사람이 일일이
훑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독일에서 희한한 기기를 하나 개발했는데 딱 넣으면 지가 알아서 복사하는 그런 거 나왔어. 어쨌든 이 필요가 모든 발명을 부르는 어머니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이 많은 500만 권, 3천만 권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엄청난 양의 책들을 다 훑어놓는 바람에 이즈아 구분하는 건 쉬워진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왜 자기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에 뭐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시간을 쏟아부었을까? 33쪽에 가면 컬처로믹스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이거 새로운 말입니다. 요거는 컬처라는 말과 이제 이코노미 경제, 그 문화 경제라고 해야겠냐? 정치 경제는 들어봤어도 뭐 문화 경제란 말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컬처로믹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 책이라는 것은 문화의 상징이잖아요. 이 문화의 상징인 책 속에서 무엇인가 돈벌이 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북노믹스라고 할 수도 있겠네. 또는 이걸 영어식으로 하면 북코믹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컬처로믹스라고 이름.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경제학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살림살이학입니다. 경제는 일본이 번역한 용어인데 그 정도전에 이제 그 대표적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경국 대전입니다. 거기 경차가 쓰였죠. 나라를 경영한다는 뜻이야. 경제는 나라를 다스리고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이코노미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치 이런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경영한다. 또는 국가를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편전쟁 이후에 갑자기 청나라가 조그만 나라한테 먹혔어. 아시아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경제가 중요해. 정치를 하려면 경제부터 해야 돼. 그래서 갑자기 경제와 정치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경제가 너무 중요해진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일본 학자들이 이거를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경제가 정치야 해가지고 거기다가 경제를 붙여버린 거야. 그러고 보니까 경제 정치가 이게 하나로 그냥 뒤섞여 버렸어요. 또 오늘날 다시 경제는 분리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팔리틱하고 이코노미 구분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것을 살림살이, 살림학 이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안 살림, 나라 살림, 살림학이죠. 그건 문화 살림학이 되겠네요. 책 살림학이 되는 것이고 책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잘 써먹어야겠죠.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이게 살림학이야. 이렇게 경제학이란 말을 버리고 원래 뜻을 가지고 새롭게 학문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말로 학문학의 뜻인데 이게 뭐 학문을 더 잘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죠? 저작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오픈소스로 개방을 하면 좋겠는데 다 열어놓으면 좋아.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훑어놓은 모든 큰 또는 길고 커다란 이런 더미를 어떻게 좀 저작권 문제를 피해가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이 책의 저자들이 사용한 수학의 한 방식인데요. N그램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할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아서 N그램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파일로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파일에 이름을 해보세요. 기억이 몇 개 들어가 있을까? 네. 기억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그 수만 딱 표현하면 이게 N그램이야. 이해되시죠? N그램은 쓴다는 뜻인데 뭘 쓰냐면은 뉴머리, 숫자를 쓰는 거야. 뭘 숫자를 써요? 알파벳 숫자
또는 알파벳 가운데 더, 그다음에 A, 이런 거. 또는 유나이티라도 유나이티드. 몇 번 들어갔을까? 횟수를 세는 거야. 그죠? 이게 N그램이야. 이런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컴퓨터 나오기 전에 율리시스라는 책이 그 짓을 했어. 그 책 속에 A가 몇 번 나왔을까? 네, 이걸 다 일일이 센 거야. 그 책에서. 제임스 조이스고요? 네, 율리시스 그 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책을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까를 궁금해가지고 그 책 속에 쓰인 그 알파벳을 처음에는 단위별로 다 해가지고 새로운 책을 거의 페이지가 늘어났어. 그리고 나서 잘 보니까 그 책의 의미가 잘 드러나. 놀랍게도. 진짜요? 그 어렵다는 책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저자들이 그러한 놀라운 시도로부터 찾아낸 아이디어야. 그럼 이 세계에 있는 전체 500만 권의 책을 N그램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으면은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겠네. 율리시스처럼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 금방 알 수 있겠네. 어느 시대에 관심이 뭐에 있었을까? 금방 찾아내겠네. 그죠? love 하나 딱 치면 언제부터 관심이 이거 쉽지 않아 이제. 야 대단한 발견이네. 그 생각 안 돼? 우리는 지식이나 정보를 항상 하나의 단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잖아. 책이란 한 권, 완결된 체계를 이해하잖아요. 이걸 쪼개볼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N그램의 사고방식은 쪼개도 이 책이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정보는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더 이상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양이 달라지니까. 한 권이 아니고 500만 권이 되니까. 이 N그램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이제 디지털 렌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경 대신에 디지털 렌즈를 가지고 한번 전 세계 전 세계나 페르시아의 원전들은 뭐 안 됐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말도 거의 안 될까? 여기 이제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자 요거 제가 한 문장만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쓰였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머라는 사람이 전설적, 어휘적, 다변적 사랑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게 제목이에요. 그 책이 어떻게 쓰였냐면 아름다운 몇 번 반복이 됐냐면은 29번. 그 다음에는요 아름다운 다음에 아름다움이 나와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책 그 자기가 분석한 텍스트 안에 쓰인 모든 낱말을 기초 단위로부터 이제 이렇게 의미 있는 단위까지를 쪼개가지고 횟수를 써가지고 자 Z 보니까 젤러시가 나왔네. 끝입니다. 요 낱말로 한 번 나왔어요. 이거는 끝. 이걸로 해가지고 그 책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자부심을 갖게 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낱말은 많이 나왔을까요? 아닐까요? 많이 나왔겠죠. 해봤더니 쓸데없는 게 많이 나와서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이 나온 낱말일수록 안 중요해. 관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올수록 중요하진 않은데 꼭 써야 돼. 그런데 적게 나온 낱말일수록 꼭 써야 되는데 굉장히 빈도수가 나오는 횟수가 적어. 딱 한 번만 나온 이 낱말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이야. 선뜻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분석법이 필요한 겁니다. 요거를 장기적 관점이라고 불렀어요. 장기적 관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그 진화론하면 누가 창안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윈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다윈 이전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다윈이 얘기한 진화론은 다윈 진화론이야. 근데 왜 다윈이 진화론의 창시자처럼 우리에 각인됐냐면 그가 던진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생겼지? 진짜 순수한 호기심이야 이게. 왜 사람 눈이 앞에 있는 거야? 전방주시. 너무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왜 사람은 팔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사람은 왜 밥을 먹지? 이런 거. 이게 그 판게이아 이론 이전에는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지구 전체가 육지라는 것이 무치라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을 때 이때는 종의 다양성이 없어. 한 군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대륙이 이제 쪼개져가지고 좀 멀어집니다. 1년에 한 13mm 정도 지금도 대륙들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100만 년 단위로 하면은 뭐 이건 굉장히 큰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판게의 이론 핵심이 뭐냐면 모여있다가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이 된 거죠. 섬이 된다는 건 갈라파고스 섬하고 똑같은 거네. 고립돼 버리니까 그 고립된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자기 안에 있던 첫 번째 요인은 같아. 그런 공통된 요인이 있었는데 나스죠. 유전자 같았는데 환경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맞춰 나간 거야. 어댑션, 적응이라고 저는 맞춰 나감이라고 합니다. 환경에 다르게 맞춰진 거야. 그래서 코가 길어진 놈이 있고, 다리가 커진 놈이 있고, 목이 길어진 놈이 있고, 차이가 됐죠. 근데 이걸 다윈이 이렇게 물은 거야. 기린이 왜 목이 길지? 그럼 바보지 뭐. 기린이 원래 목이 길잖아. 이 순수한 호기심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장기적 관점으로 보자 이거야.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묻는 거죠. 언제부터 길어졌을까? 길어진 시점이 있을 거야. 찾아갈 수 있다면은. 지금 똑같은 얘기죠. 언제부터 이지가 쓰였어요? 자료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 찾아갈 수가 있어. 다 이례적 사건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이클, 이런 주기라는 관점에서는 그려낼 수가 있어. 장기적 관점만 주어지면은 왜 사람이 이런 모양, 이런 꼴을 갖고 있는지를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장기적 관점이 가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큰 더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도 단순한 큰 더미가 아니고 길고 큰 더미가 이어지면 큰 더미가 주어지면 우린 분명히 사람이 또는 모든 동식물이 왜 이렇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화해 왔는지를 충분히 설명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책의 주제인 이제 컬처로믹스로 와보죠. 그러면 문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왜 우리는 육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가은 씨 고기 좋아하는 것 같으니 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왜 육식을 좋아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 그냥 고기 먹어서 맛이 좋고 먹어서 좋으니까 자꾸 먹는 거죠. 근데 이 물음을 던져보세요. 사람은 왜 육식을 하게 됐을까?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도 뭐 있고 그래요. 그죠? 이건 하나의 식생활, 먹는 것도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럼 이걸 한번 길고 큰 더미로 만들어 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 충분히 장기적 관점에서 사람이 왜 육식을 하게 됐는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걸 이제 그 언어 화석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그림도 나중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도표들도 많이 예술 작품들도 여기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아직은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러면 이제 지프의 법칙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프의 법칙. 지프라는 사람 이름이 동문학자야, 이 사람이. 근데 하버드 동문학자인데 지프라는 사람이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나 했어. 아까 율리시스. 이걸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빈도수 조사를 했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건 많이 쓰였고 정말 중요한 거는 빈도수가 너무 적어.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법칙이 있더라는 거야. 그걸 발견해가지고 지 이름 붙였어.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과학적 발견했다고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긍심은 정말 저 같아도 구현상 법칙이라고 했을 것 같아. 그 우장춘 박사도 자기 법칙 하나 만들고 우 법칙 우로라고 우라고 유 법칙이라고 썼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 법칙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자기가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이게 가만히 봤더니 도시가 있어요. 도시, 로마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원래 컸나요? 로마는 나중에 100만까지 커졌습니다. 뭐 아테네가 최고 번성기 때 30만이었어요. 아테네는 엠파이어였는데 제국이었는데 아테네가 거느린 폴리스 도시국가는 300개 정도였습니다. 그럼 위대한 아테네 시민도 30만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100만 명까지 커졌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물을게요. 로마는 왜 커졌지? 아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그 1000만 명 인구가 넘어가는 그 도시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국의 서울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은 왜 커졌죠?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지수 법칙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서울이 크대. 그래서 애를 낳으면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뭐래요? 다 서울로 보내. 제주도 맑아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프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누가 공부를 잘한대. 그럼 걔는 자꾸 공부를 잘해. 이게 부익부 빈익빈 법칙이네요. 이게 지프 법칙을 지프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리시스 그 알파벳 분석한 게 사소한 게 아니었네, 그지? 인류 문명에서 아주 획기적인 발견을 하나 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했지만은 그 쓸데없는 일을 어떻게 그 낱말을 그 뭐죠? 덩각이 2만 몇 번 나왔대. 그거를 일일이 다 계산할 정도의 끈기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지프 법칙을 발견했으니 이 사람은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 자기 이름을 남겼잖아. 대단한 거죠. 아주 사소한 거였지만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 공연을 마쳤는데 이제 박수를 손뼉을 치는데 손뼉 치는 길이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아주 단순해. 한 사람이 손뼉을 치기 시작하면은 다 같이 쳐. 손뼉을 누가 많이 받아요? 많이 치는 사람이 많이 치면 손뼉 치는 길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주 간단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보편 법칙이라는 거야. 모든 곳에서 일어난데, 이야. 그러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네. 인기 있는 사람 더 인기 있어지고, 인기 없는 건 점점 더 인기 없어지고, 이런. 이게 온 세상에 다 통한다면 우리는 아마 불행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책인데 퓨레이션의 시대, 거기 비오톱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져요? 전혀 이름이 없던 사람이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프의 법칙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전혀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대략 스타가 되잖아요.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죠? 설명 못 하잖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찾아내야 할 중요한 이제 방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 거의 다 오늘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이제 하고 끝내죠. 뭐 요거는 이제 이 저자들이 계속 인용하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장미를 분해해 꽃잎 새기. 조금 알 수가 없네요. 꽃잎, 장미 꽃잎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장미의 꽃잎을 좀 세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나요? 장미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세죠, 그죠? 근데 지프는 어떻게 있겠어요? 장미 전체를 분해해버려. 그러면 뭘 셀 수 있어요? 장미 꽃잎의 모양도 셀 수 있지만은 샘여림, 짙고 뭐 이런 거 다른 것들과의 비교, 다른 꽃잎과의 비교 다 비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재어진 값이니까. 우리는 장미꽃만 보고 있지만은 자 지프처럼 엔그램처럼 또는 이렇게 빅데이터 큰 더미로 바꿔서 컬처로믹스로 우리가 새로운 접근 방식 빅데이터로 인문학을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장미 꽃잎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도 곧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것까지 뭐 다 나가지 못하고요. 몇 가지 재미난 것만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는가요? 지프의 법칙에 의하면 충분히 유명한 사람은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그럼 일단 유명해지려면 충분히 유명해져야 되네. 그 충분히 유명해진다는 건 어느 정도 유명해지는 거죠? 그 유명세가 죽지 않을 만큼. 계속 동어 반복이야 이게. 하지만 중요한 내용 하나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그 사람 뭐 은경이를 계속 얘기해. 어느 시점에 그 시점에서 갑자기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의 양이 채워지면은 은경이의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면 금방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걸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이 책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나온 건 아닌데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거야. 다음 주쯤 설명이 좀 다음 주. 네.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입소문이 나면 그 제품은 그 사람은 충분히 오래 유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악명, 노토리어스 포 어쨌든 유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악명을 떨치는 것도 유명해지는 거야. 일단 사람들의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냥 유명해진다는 거야. 그냥 유명해지면 그 사람은 오래 간다는 거야. 유영철 안 잊혀지잖아요. 좋으냐 나쁘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유영철은 어떤 의미로 유명해진 걸까? 사람들은 왜 유영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가 인문학의 방향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이렇게 물었어요. 사이코패스는 왜 발생하는가? 그죠? 근데 빅데이터는 그런 게 물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묻는 거죠. 사람들은 왜 자꾸 유영철을 얘기하는가? 완전히 물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진격의 서막이라고 프롤로그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공연이 시작이 되겠죠. 자, 오늘 제 책 읽기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